남편을 부르면 안 돼요. 택시를 불러서 화장실 창문으로 도망쳐요. 지금 당장 여기서 떠나요. 로맨틱한 저녁 식사 도중 낯선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그렇게 속삭이며 제 손에 현금 다발을 쥐어주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운 아주 잠깐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레스토랑 창밖으로는 눈이 멋진 풍경을 그리며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솜털처럼 커다란 눈송이들이 정적 속에서 춤을 추며 이미 두껍게 뒤덮인 새하얀 세상 위에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벨 호텔 2층에 있는 우리 테이블에서 보이는 알프스 산맥의 경치는 마치 장대한 유화 같았습니다. 뾰족한 봉우리들이 달빛을 받아 맑게 갠 밤하늘을 배경으로 검은 실루엣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실내는 차가운 바깥 세상과는 정반대의 분위기였습니다. 따뜻한 벽난로의 온기, 로맨틱한 선율을 연주하는 바이올린 소리, 그리고 도자기 접시 위에서 은식기가 조용히 부딪히는 소리가 호화롭고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려 했습니다. 그녀는 머리에 두른 우아한 실크 스카프를 고쳐 매며 자신이 입고 있는 심플하면서도 품위 있는 이브닝 드레스와 어울리는지 확인했습니다. 완벽해. 미나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맞은편에 앉은 남자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편, 이유준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6개월 전 미나의 마음의 벽을 허물었던 바로 그 미소였습니다. 안전과 사랑, 그리고 빛나는 미래를 약속해주는 미소였습니다. 우리 신혼여행인데 최고로만 준비해야지, 허니. 유준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차분했습니다. 그는 새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가락이 미나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작지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밝힌 결혼 반지가 테이블 중앙의 촛불에 비쳐 반짝였습니다. 미나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여자라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몇 년 동안 혼자 슬픔을 견디며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소박하게 살아온 날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지금 그녀는 이곳 스위스에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호텔 중 하나에서 마치 그녀가 밟는 땅조차 숭배하는 듯한 남자와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준은 그녀가 남몰래 바쳐온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는 잘생겼고 유능하고 예의 바르며 무엇보다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나를 있는 그대로 그녀의 결코 평탄하지 않았던 과거까지 모두 받아주었습니다. 그는 결코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주기만 했습니다. 웨이터가 프로페셔널한 몸짓으로 두 사람 앞에 디저트를 놓았습니다. 미나를 위한 퐁당 쇼콜라와 유준을 위한 크렘 브릴레였습니다. 진한 다크 초콜릿, 향이 피어올라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자, 어서 먹어봐, 미나. 유준은 윙크를 하며 작은 스푼으로 디저트 위에 캐러멜을 톡하고 깼습니다. 미나가 첫 한 입을 뜨려던 바로 그 순간 크고 불쾌한 진동음이 부드러운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유준의 접시 옆에 놓인 휴대폰이었습니다. 나무, 테이블 위에서 울려 퍼지는 진동음은 귀에 거슬리고 불쾌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유준이 휴대폰 화면을 힐끗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잠깐의 일이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미나는 그것을 똑똑히 포착했습니다. 유준의 미간에 새겨진 기묘한 주름.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간 그 주름은 미나가 전혀 알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긴장되고 차갑고 분노에 찬 표정. 하지만 그 표정은 번개처럼 나타났다가 같은 속도로 사라졌습니다. 유준이 고개를 들자 따뜻한 미소가 다시 그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그 미소가 그의 눈까지 닿지 않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줘, 허니. 유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야. 서울 클라이언트는 시간 개념도 없어.
늘 패닉 상태거든. 그는 휴대폰을 손에 들고 의자에서 일어나 미나의 이마에 키스하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밖에서 잠깐 통화하고 올게. 케이크 식기 전에 먹고 있어. 금방 돌아올게. 미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듬직한 등이 멀어져 활기차면서도 조용한 메인 다이닝홀을 가로질러 호텔 로비로 이어지는 커다란 나무문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혼자 앉아 식어가는 초콜릿 케이크를 바라보았습니다. 기묘한 불안감이 갑자기 밀려왔습니다. 방금 전 유준의 미간주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건 그녀가 아는 유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저어 불길한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분명 회사 일일 거야. 유준 씨는 성공한 사업가니까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것도 당연해. 과민 반응하지 말자. 신혼여행 중이잖아. 미나는 스푼을 들고 맛있는 디저트에 다시 집중하려 했습니다. 그녀가 한 입 먹으려던 바로 그 순간 테이블 바로 옆에서 사람의 기척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가까운 기척이었습니다. 어느새 할머니 한 분이 그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미나는 희미한 나프탈렌 냄새와 공포의 냄새가 뒤섞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나는 조금 놀랐습니다. 아까 그 할머니를 흘끗 본 기억이 났습니다. 창가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미나는 현지 관광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할머니는 분명히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수한 옷차림에 회색의 두꺼운 울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과 고생이 새긴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그 눈은 너무나 깊고 순수한 공포를 내뿜고 있어서 미나의 위장이 순간적으로 쥐어짜는 듯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미나의 눈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임은 재빨랐고 허둥대는 듯 마치 도둑 같았습니다. 그녀는 무릎 위에 놓여있던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건조하고 차가운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빠른 움직임으로 그녀는 미나의 손바닥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두껍고 뻣뻣한 종이 다발, 상당한 액수의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몸을 숙여 미나의 뺨에 거친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남편을 부르면 안 돼요.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쉬고 떨렸지만 꿰뚫는 듯한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택시를 불러서 로비, 화장실로 가요. 그리고 창문으로 나가요. 지금 당장 서둘러요. 미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분명 농담일 거야. 짓궂은 신혼여행 몰래카메라 같은 거겠지. 할머니. 미나는 손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악력은 떨리고 있었지만 놀랍도록 강했습니다. 늙은 눈동자가 마침내 미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주름진 갈색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절망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을 믿으면 안 돼. 할머니가 다시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목소리는 더욱 크고 절박해졌습니다. 이유준을 믿지 마. 이건 전부 함정이야. 당신 목숨과 재산이 걸려 있어. 그가 아직 밖에 있을 때 지금 당장 도망쳐. 미나가 무언가 말하기도 전에 할머니는 손을 놓았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등을 돌렸습니다. 기묘할 정도로 빠른 걸음으로 거의 비틀거리며 뛰다시피 레스토랑 반대편 구석에 있는 여자 화장실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미나는 혼자 남아 의자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따스함이 갑자기 사라지고 뼛속까지 스미는 한기가 그 자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녀는 식은땀으로 축축해진 손에 쥐어진 스위스 프랑지페 다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미나의 머릿속은 몇 초간 새하얗게 비었습니다. 바이올린 선율, 스푼이 부딪히는 소리, 저편 테이블의 낮은 웃음소리가 갑자기 다른 세상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멀고 왜곡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상당한 두께였습니다. 푼돈이 아니라 거금이었습니다. 목숨과 재산, 이유준을 믿지 마. 그 말이 망가진 카세트 테이프처럼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반복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유준 씨야. 나를 사랑해주는 내 남편이라고. 재산? 무슨 재산? 나는 그저 평범한 여자일 뿐인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이 조금 있긴 했지만 큰 돈은 아니었어. 유준 씨의 재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 할머니는 분명 정신이 이상한 거야.
그래, 그건 말고는 설명이 안 돼. 약간 치매가 온 할머니가 누군가와 착각한 게 틀림없어. 미나는 숨을 내쉬며 격렬하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이 돈을 돌려줘야 해. 화장실에 가서 저 할머니를 찾아서 괜찮은지 확인해야지. 그녀가 일어서려던 바로 그 순간, 시선이 레스토랑에서 보이는 호텔 로비 쪽 창가로 무의식적으로 향했습니다. 유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중이 아니었습니다. 혼자도 아니었습니다. 유준은 비상구 근처의 어둑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두 남자와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들은 키가 크고 건장했으며 뻣뻣해 보이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어 캐주얼하고 호화로운 복장의 다른 호텔 손님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유준은 회사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짓은 딱딱하고 화가 난 듯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다그치듯 말했고 손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늘 그렇게 따뜻하고 온화하던 얼굴이 희미한 로비 조명 아래에서 냉혹하고 무자비해 보였습니다. 미나는 그 먼 거리에서도 그가 이를 악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 클라이언트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업무적인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모든 기묘한 퍼즐 조각들이 끔찍한 형태로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유준이 전화를 받을 때부터 느꼈던 불안감이 차가운 공포의 파도로 변했습니다. 할머니의 경고는 미친 사람의 잠꼬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두 번 생각할 겨를도 없이 미나는 움직였습니다. 생존 본능이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의나 체면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옆 의자에 있던 핸드백을 낚아채 스위스 프랑 다발을 그 안에 쑤셔넣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로비 쪽으로 걷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침착해 보이려 애쓰면서도 가능한 한 빠른 걸음으로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아까 할머니가 사라졌던 여자 화장실 쪽으로. 아니, 레스토랑 안의 화장실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로비 화장실로 가라고 했습니다. 미나는 레스토랑을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호텔 직원 몇 명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나는 굳은 미소로 답했지만 아마 고통으로 일그러진 표정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로비 화장실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호화찬란했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대리석으로 덮여 있었고 금도금된 수도꼭지와 거대한 거울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나는 가장 안쪽의 큰 칸문을 열고 들어가 잠갔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변기 뚜껑 위에 가방을 놓았습니다. 창문으로 나가라고 했지. 창문. 미나는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칸막이 뒤쪽 벽에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크고 두꺼운 불투명 유리창으로 환기와 채광을 위해 설계된 것이지 사람이 드나들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문은 벽에 꽤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미나는 변기 위에 올라섰습니다. 창문 걸쇠에 손을 댔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걸쇠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 쌓인 눈이나 얼음 때문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있는 힘껏 당겼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찬 눈물이 눈을 뜨겁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갇히게 될 거야. 유준 씨가 내가 자리를 비운 지 너무 오래됐다는 걸 알아챌 거야. 나를 찾으러 오겠지. 안 돼. 미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 그녀는 숨을 들이쉬고 온몸에 힘을 집중했습니다. 양손을 사용해 필사적인 힘으로 걸쇠를 비틀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딸깍하는 큰 소리와 함께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이어지며 창문이 안쪽으로 열렸습니다. 차갑고 얼어붙을 듯한 밤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들어와 미나의 얼굴을 때렸고 그녀는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완전히 밀어 열었습니다. 밖은 어둠과 눈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호텔의 반대편 프라이빗 가든 구역이었습니다. 창문에서 아래 눈더미까지의 거리는 약 2m 정도였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발목을 삐기에 충분한 높이, 탈출로로서는 충분히 낮은 높이였습니다. 그때 가방 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미나는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에게서 온 전화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보지 않아도 유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뒤져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결혼식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사진과 함께 이유준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 광경은 이제 잔인한 농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엄지손가락으로 무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만 껐을 뿐입니다. 미안해요, 유준 씨. 그녀는 남편에게 혹은 남편이라고 믿었던 환상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변기 물탱크 위에 올라섰습니다. 마지막 힘을 쥐었자 몸을 창틀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값비싼 드레스가 날카로운 부분에 걸려 찢어졌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그녀는 뛰어내렸습니다. 그녀의 몸은 두꺼운 눈 위에 떨어졌습니다. 눈은 부드러웠지만 그 차가움은 금세 드레스 천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마치 수천 개의 얼음 바늘이 피부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착지할 때 하이힐 한쪽이 벗겨졌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깊은 눈 때문에 뛰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한쪽 발만 신발을 신은 채 호텔 정원과 도로를 가르는 낮은 울타리를 향해 비틀거리며 달려갔습니다. 울타리를 뛰어넘어 제설된 보도에 착지했습니다. 추위뿐만 아니라 충격으로 몸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택시 한 대가 한산한 길을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미나는 도로 한가운데로 달려나가 미친 듯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가 멈췄습니다. 현지인으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 운전사가 그녀를 기묘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한밤중에 코트도 없이 찢어진 드레스, 차림의 신발은 한쪽만 신은 동양인 여자. 미나는 뒷좌석 문을 열고 재빨리 올라탔습니다. 가주세요. 제발 빨리요. 그녀는 서툰 영어로 외쳤습니다. 운전사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엑셀을 밟았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부인? 그는 짙은 스위스 억양으로 물었습니다. 미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것을,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유준에게서 도망쳐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그냥 가주세요. 이 호텔에서 멀리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해 한산한 거리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뒤를 돌아보며 이제는 위협적으로 보이는 호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유준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는 짧았고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디야, 미나? 장난 그만해. 메시지에 숨겨진 위협이 미나의 피를 얼음처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택시가 호텔 거리 끝에 있는 신호등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에서 미나는 영원히 그녀를 괴롭히게 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유준이 호텔 로비에서 나왔습니다. 테라스 조명 아래에서 그의 얼굴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그는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수한 분노의 가면이었습니다. 그는 왼쪽과 오른쪽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미나는 박 여사님을 보았습니다. 그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도 같은 문으로 몰래 빠져나가려 했던 모양입니다. 유준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박 여사님에게 달려가 할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다시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미나는 공포로 크게 뜨인 박 여사님의 눈을 보았습니다. 유준이 그녀를 어두운 로비 안으로 끌고 들어가 모습이 사라지기 직전 할머니는 그들의 택시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미나는 할머니가 자신을 볼 수 있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보았습니다.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미나는 터져나오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마침내 얼어붙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을 괴물의 손에 남겨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택시는 얼어붙은 밤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미나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얇은 이브닝 드레스가 눈에 젖어서도 신발을 한쪽만 신고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떨림은 안에서부터 산산조각 난 영혼의 중심에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백미러로 몇 번이고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동정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히터를 더 세게 틀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미나는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녀가 느끼는 추위는 자동차 히터로 몰아낼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신의 추위였습니다. 유준이 박 여사님의 팔을 잡던 광경이 뇌리에 밝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칠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아는 유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아는 유주는 문을 열어주고 의자를 빼주고 미나가 안심할 수 있도록 다정하게 말하는 남자였습니다. 방금 호텔 로비에 있던 남자는 남편의 얼굴을 한 낯선 괴물이었습니다. 미나, 장난 그만해. 문자 메시지가 아직 휴대폰 화면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어두운 택시 안에서 눈을 태우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협박이었습니다. 암시된 것이 아니라 노골적이고 잔인한. 그 할머니는 목숨을 걸어주었는데, 부인. 택시 운전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게 미나를 생각의 늪에서 끌어 있습니다. 목적지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경찰서, 병원, 경찰. 미나는 생각했습니다. 스위스 경찰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남편이 화가 난 것처럼 보였고 낯선 할머니에게서 돈을 받고 도망치라는 말을 들었어요. 라고 그들은 그녀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할 것이다. 그들은 유준에게 전화를 할 것이다. 그리고 유준은 그 매력적인 미소와 차분한 태도로 아내가 결혼식 후 스트레스로 약간 신경과민 상태일 뿐이라고 그들을 설득할 것이다. 미나는 마음속으로 자신이 경찰서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원도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신체적으로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안전한 곳이 필요했다. 유준의 손이 닿지 않는 곳, 그녀가 권리를 가진 한 명의 시민으로 있을 수 있는 곳, 대사관으로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갑자기 쉬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가주세요. 운전사는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뚜렷한 목적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베른에 있는 대사관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부인, 네, 최대한 빨리 그곳으로 가주세요. 미나가 부탁했습니다. 여기서 꽤 멉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릴 겁니다.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미나는 차가운 창문에 어지러운 머리를 기댄 채 대답했습니다. 돈은 지불할게요. 그냥 가주세요. 그녀는 박 여사님에게 받은 돈을 사용해 택시 요금을 선불로 지불했습니다. 충분하고도 남는 금액이었습니다. 운전사는 돈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이 승객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에 휘말렸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남은 길 동안 미나는 고문과도 같은 침묵 속에서 보냈습니다. 차는 잠든 스위스의 전원 풍경을 가르며 어두운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뒤에서 오는 차의 헤드라이트가 비칠 때마다 미나의 심장은 철렁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유준과 검은 양복의 두 남자가 쫓아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편집증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다른 설명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어쩌면 박 여사님은 사기꾼일지도 모른다. 납치하려는 조직의 일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았습니다. 왜 박 여사님이 돈을 주었을까? 왜 유주는 로비에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왜 유주는 할머니를 붙잡았을까? 아니, 가장 단순한 설명이 가장 고통스러운 설명이었다. 그 할머니는 진실을 말한 것이다. 이유주는 그녀를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아직 3주밖에 되지 않은 그들의 결혼은 거짓이었다. 미술관에서의 만남, 로맨틱한 데이트, 결혼식에서 유준이 그녀를 바라보던 눈빛이 가짜였다. 완벽하게 연출된 거대한 연극이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 당신 목숨과 재산이 걸려 있어. 재산? 무슨 재산? 미나는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미나는 서울의 친정과 약간의 저축을 상속받았지만 그 액수는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소박하게 살아야 했고 대학 시절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유주는 그녀보다 훨씬 부유했습니다. 그는 성공한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적어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란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세상 물정 몰랐는지. 유주는 그동안 마음속으로 그녀를 비웃고 있었을 것이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전화였다. 이유준. 미나는 그 이름을 노려보았습니다. 구역질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거절했습니다. 한 초. 유준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다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미나, 전화 받아. 얘기하면 오해 풀 수 있어. 모든 글자가 대문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너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
혼자 있는 건 위험해. 내가 도와줄게. 미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녀가 위험한 것은 바로 유준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택시가 베른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한적한 거리와 고풍스러운 건축물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택시는 높은 철제 정문과 조명을 받아 빛나는 태극기가 있는 장엄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주 스위스 대한민국 대사관.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어둡고 고요해 보였습니다. 미나는 남은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즉시 몸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한쪽 신발로 비틀거리며 정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옆에는 작은 경비 초소가 있었습니다. 미나는 미친 듯이 초소, 유리를 두드렸습니다. 도와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위험해요. 현지 스위스인 경비원이 작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현지 스위스인 경비원이 다행히도 들어있던 여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브닝 드레스 차림에 흠뻑 젖고 신발은 한쪽뿐이며 떨고 있는 미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경비원은 즉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분 후 철제 정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당직 중이던 대사관의 젊은 한국인 직원, 아마도 하급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본관 정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세상에, 괜찮으세요? 자, 안으로. 남성은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미나는 따뜻한 로비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갔습니다. 안도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안전하다. 한국 영토에 들어온 것이다. 자신을 최진호라고 소개한 남성은 그녀를 작은 대기실로 안내해 소파에 앉히고는 곧바로 두꺼운 담요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미나의 손은 아직도 심하게 떨려 차를 쏟을 뻔했습니다. 부인, 제 이름은 최진호입니다. 여기는 안전합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강도라도 당하신 겁니까?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했습니다. 남편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남편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위험해요. 그 사람에게서 도망쳐왔어요. 최진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분께서 여기 스위스에 계십니까? 네, 신혼여행 중이었어요. 이름은 이유준이에요. 이유준, 그에게 속았어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도망치라고. 저는 유준이 그 할머니를 해치는 걸 봤어요. 미나는 레스토랑에서의 일, 박 여사님의 속삭임, 돈, 창문 탈출, 그리고 로비에 있던 유준에 대해 두서없이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최진호는 귀에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동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을 겪으셨군요, 미나 씨. 정말 무서우셨겠어요. 당연히 저희가 당신을 보호해 드릴 겁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죄송하지만 기록을 위해 본인 성함과 남편분 성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이름은 김미나예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남편 이름은 이유준이고요. 미나가 두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최진호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매우 미묘해서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눈에 있던 동정심이 사라지고 딱딱하고 사무적인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방금 어떤 지시사항을 떠올린 사람 같았습니다. 김미나님, 그리고 이유준님, 최진호는 혼잣말처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나님, 정보 감사합니다.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안전하니까요. 제 상사를 불러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훈, 참사관님, 오늘 밤 당직 부영사십니다. 부디 어디 가지 마십시오. 최진호는 대기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방 안의 정적이 갑자기 무겁게 짓눌러 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넘쳐 흐르던 미나의 안도감은 이제 불길한 예감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최진호의 태도 변화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미나는 그 방에 15분 가까이 혼자 남겨졌습니다. 시간은 기어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진정하려 애썼습니다. 당연히 최진호 씨는 상사에게 보고해야 해. 심각한 상황이니까. 그녀는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국 관광에 관한 잡지가 놓인 선반이 있었습니다. 꺼진 TV가 있었고 구석에는 전원이 켜진 컴퓨터가 놓인 작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직원용일 것입니다. 공포에 휩싸인 호기심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당신 목숨과 재산. 무슨 재산? 떨리는 다리로 미나는 컴퓨터로 다가갔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었습니다.
무엇을 검색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유준의 이름을 쳐보았습니다. 결과는 평범했습니다. 비즈니스 기사, 부동산 회사 등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쳐보았습니다. 김미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김미나 유산. 맨 위에 링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지의 오래된 기사였습니다. 약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의 것이었습니다. 제목은 김씨. 가문의 유산 분쟁. 수천억 원 자산 스위스에서 동결. 미나의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기사는 돌아가신 어머니와 그 동생인 외삼촌 김건우 사이의 법적 다툼을 상세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미나의 외할아버지는 한때 거물 재계 인사였던 모양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미나의 어머니에게 상속하자 외삼촌이 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 유산은 단순한 집과 저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막대한 액수의 투자 자산, 주식, 그리고 추리희의 프라이빗 금고에 보관돼 금괴였습니다. 외삼촌 건우는 미나의 어머니에게 상속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나는 계속 읽어나갔고 눈은 공포로 크게 뜨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건우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미나의 어머니는 그것을 매우 엄격한 신탁 펀드에 묶어두었던 것입니다. 자산은 동결되었고 어머니가 미나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기묘한 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산은 유일한 상속인이 김미나가 만 25세가 되거나 또는 결혼한 후에만 인출할 수 있다. 미나는 3개월 전에 25세 생일을 맞았고 3주 전에 결혼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명확해졌습니다. 유주는 그녀와 결혼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산 인출 조건과 결혼한 것이었다. 외삼촌 건우, 이건 분명 건우 외삼촌의 짓이야.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나는 서둘러 브라우저 창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최진호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미나님, 상사분께서 오셨습니다. 뵙고 싶어 하십니다. 어디서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으로 비켜서자 최진호의 뒤에서 누군가가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유준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디너 재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청바지에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스웨터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쾌하고 차분하고 매우 권위 있어 보였습니다. 그의 뒤에는 미나가 호텔 로비에서 보았던 검은 양복의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유준의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알프스의 빙하처럼 차가웠습니다. 허니, 유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마치 말을 듣지 않는 아이에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뾰! 여기 있었구나. 모두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미나는 뒷걸음질 치다 책상에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이제 고개를 숙이고 미나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는 최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사관은 피난처가 아니라 두 번째 함정이었던 것이다. 유준 씨, 미나가 속삭였습니다. 공포가 목을 조여왔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전화했지. 당연하잖아. 유준은 방 안쪽으로 더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두 명의 보디가드는 문가에 남아 유일한 탈출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대사관 직원 최진호는 이미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네가 갈 만한 곳 전부 전화했어. 경찰서, 병원, 그리고 물론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에도. 말이야. 아내가 약간 쇼크를 받아서 호텔에서 뛰쳐나갔다고 전했더니 아주 협조적이더군. 그는 미나의 몇 걸음 앞에서 멈췄습니다. 얼굴은 걱정하는 척하는 거짓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미나, 추워 보이네. 많이 혼란스러웠구나. 호텔로 돌아가자.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하자. 돌아가자고요? 미나는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스스로도 히스테릭하게 들렸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유준 씨? 당신이랑 건우, 외삼촌이 나를 죽이려고 계획한 그 호텔로? 건우라는 이름이 나오자 유준의 미소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미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예상이 맞았던 것입니다. 건우? 유준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허니, 무슨 소리야? 외삼촌은 서울에 계시잖아. 너 많이 피곤한가 보구나. 레스토랑의 그 할머니. 그 여자가 너한테 뭘 준 거야? 약이라도? 널 편집증적으로 만든 거야? 돈을 줬어요. 미나는 가방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당신에게서 도망치라고 이 돈을 줬다고요.
로비에서 당신이 그분을 해치는 걸 봤어요. 유준 씨, 내가 봤다고요. 해치다니? 유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제정신이 아닌 사람과 이야기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냥 그 할머니가 너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보려고 붙잡았을 뿐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기절하더군. 이미 호텔 의료팀이 돌보고 있어.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완벽하게 설계된 거짓말이었습니다. 미나는 절망적으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갇혔다. 대사관 직원들은 이미 유준의 편이었다. 그들은 차분하고 영향력 있는 남편과 히스테릭하고 너덜너덜하며 신발을 한쪽만 신은 아내를 보고 있었다. 유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미나, 손잡아. 호텔에서 해결하자.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여긴 우리나라의 공간이잖아. 미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리적으로 저항하면 저 2명의 보디가드에게 끌려갈 것이다. 소리치면 유준은 그녀가 불안정하다고 말할 것이다. 머리를 써야 했다. 연기하는 것이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몸의 떨림을 멈추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유준을 바라보며 혼란스럽고 지친 표정을 지으려 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유준 씨. 그녀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그대로 두며 속삭였습니다. 무서워요. 그 할머니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서. 유준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미나가 다시 자신의 덫에 걸렸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알아, 허니. 내 탓이 아니야. 자, 가자. 미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화장실에 가도 될까요? 저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춥고, 젖었고, 적어도 얼굴이라도 씻고 싶어요. 유준은 잠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가늠하는 듯 했습니다. 미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물론이지. 유준은 마침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10분 줄게. 나와 이 참사관은 앞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는 방 건너편 문을 가리켰습니다. 화장실은 저쪽 복도에 있어. 너무 오래 걸리지 마. 고마워요. 미나가 속삭였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유준은 등을 돌려 2명의 보디가드와 함께 방을 나갔습니다. 문은 닫혔지만 그들이 밖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유준이 가리켰던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화장실은 작고 깨끗했으며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칸막이 하나와 세면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두려워했던 대로 창문은 작고 천장 가까이에 있었으며 쇠창살이 밝혀 있었습니다. 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세차게 틀어 소리를 냈습니다. 세면대에 기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갇혔다. 실패했다. 호텔로 끌려가면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다. 절망이 덮쳐왔다. 바로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소리는 작았고 물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완전한 정적. 똑똑. 소리는 쇠창살 창문에서 들려왔습니다. 미나는 변기 위에 올라섰습니다. 불투명 유리 틈으로 밖을 엿보았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건물의 반대편, 아마도 대사관과 옆 건물 사이의 좁은 골목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그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절박하게 밖에서 쉰 듯한 익숙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미나 씨, 서둘러요. 창문 열어요. 미나의 심장이 뛰어올랐습니다.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빨리요. 저놈들에게 들키기 전에. 미나는 쇠창살을 보았습니다. 창살은 모서리에 4개의 큰 나사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맨손으로는 절대 열 수 없었습니다. 쇠창살이 있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미나가 당황해서 속삭였습니다. 세면대 아래를 봐요. 아까 직원이 한눈판 사이에 몰래 들어가서 놔뒀으니까. 미나는 뛰어내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차가운 독이 세면대 아래를 더듬었습니다. 손에 차갑고 무거운 것이 닿았습니다. 걸레에 쌓인 물건, 드라이버였습니다. 어떻게? 라고 물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변기 위에 올라가 균형을 잡았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 드라이버, 끝을 나사 머리에 맞추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서둘러요, 아가씨. 밖에서 박 여사님의 목소리가 재촉했습니다. 미나는 돌렸습니다. 첫 번째 나사는 녹슬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온몸에 체중을 실어 눌렀습니다. 가슴 아픈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나사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두 번째 나사로 옮겨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쉬웠습니다. 둘, 화장실 박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 아직이야? 유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온화했지만 그 안에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옷 갈아입고 있어요. 금방 나갈게요. 미나가 외쳤습니다. 일부러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아까 최진호가 담요를 준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마치 몸을 가리고 있는 척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래 걸리지 마. 유준이 대답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미나는 다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세 번째 나사, 네 번째 나사. 쇠창살이 풀려 그녀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그 무게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창살을 조용히 칸막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유리창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다시 밀려 들어왔습니다. 아래 어두운 골목에 박 여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극힌 상처투성이었고 한쪽 팔은 부은 듯했습니다. 유준이 잡았던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뛰어내려요. 내가 받을게요. 박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너무 높아요. 미나가 속삭였습니다. 거의 3m 높이였습니다. 아래 쓰레기 봉투가 있어요. 그냥 뛰어내려요. 미나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창문 밖으로 밀어내고 그러고 나서 몸을 비틀어 뛰어내렸습니다. 그녀는 쓰레기 봉투 더미 위에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냄새는 끔찍했지만 다행히 꽤 부드러웠습니다. 박 여사님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나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뛰어요. 차가 골목 끝에 있어요. 그녀들은 달렸습니다. 미나는 아직 한쪽 신발로 미끄러운 자갈길 위를 비틀거리며 달렸습니다. 그녀들이 골목 끝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 분노에 찬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이유준이 화장실 문을 부수고 열린 창문을 발견한 것입니다. 타요, 빨리. 박 여사님이 어두운 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작은 세단 문을 열며 외쳤습니다. 미나는 조수석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엑셀을 힘껏 밟았습니다. 차는 한산한 베른의 거리를 질주했습니다. 이유준과 2명의 보디가드가 골목에서 뛰쳐나오기 불과 몇 초 전의 일이었습니다. 미나는 가슴이 아프도록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는 옆자리의 할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여사님, 박 여사님, 어떻게 유준에게 잡혔다고 생각했어요? 잡혔었지. 박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시선은 도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놈은 허둥대고 있었어. 같이 있던 남자는 변호사였는데 아가씨가 도망쳤다는 걸 알자 여기저기 전화를 해대며 화를 내고 난리였지. 그놈이 방심한 틈을 타서 손을 잇는 힘껏 물어뜯고 호텔 주방 문으로 도망쳤어. 아가씨가 갈 곳은 단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대사관. 택시를 대절해서 바로 그곳으로 향했지. 하지만 대사관은 그 사람 편이었어요. 미나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박 여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 외삼촌, 김건우는 어디에나 연줄이 있어. 아가씨가 돌발 행동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대사관 안에 있는 인간을 미리 매수해둔 거야. 그녀들은 몇 분간 침묵 속에서 달려 도심을 벗어나 더 한적한 교외로 향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마침내 낡고 작은 모텔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가 안전할 거야. 박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녀들은 작고 깨끗한 모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여사님은 문을 잠그고 안전 체인을 걸고 마침내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미나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박 여사님, 어째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저를 모르시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친 눈이 깊은 슬픔을 담고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알아요, 미나 씨. 당신이 나를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미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이름은 박지혜예요. 그냥 박 여사라고 부르면 돼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당신 어머님의 개인 비서였어요. 미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지혜 이모님,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초콜릿 비스킷을 주던 어머니의 서재에 항상 있던
단발머리의 친절한 여성. 박 여사님은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미나 씨. 내가 지혜 이모예요. 하지만 어째서 재산이라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박 여사님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에요. 박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하게 변했습니다. 5년 전 당신 어머님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어요. 계획된 살인이었지. 미나는 방 안의 공기가 모두 빨려 나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범인은 당신 외삼촌, 김건우예요. 박 여사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김씨 가문의 모든 유산을 손에 넣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당신, 어머님은 더 똑똑했지. 동생이 탐욕스럽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어머님은 모든 자산을 스위스로 옮기고 매우 복잡한 유언장을 작성하셨어요. 박 여사님은 결혼에 대한 조항, 건우의 탐욕에 대해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건우는 나를 해고하고 입을 열면 죽이겠다고 협박했어. 나는 숨어 살았지만 멀리서 당신을 지켜보는 걸 멈추지 않았지. 건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이유준이 나타났을 때 박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놈은 당신에게 너무 빨리 접근했어. 수상했지. 나는 남은 저축을 털어 사립탐정을 고용했어. 처음에는 깨끗했지만 나중에 그놈의 진짜 이름을 찾아냈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밝혀졌지. 본명은 밀로스 콜라르. 사기와 청부살인으로 3개국에서 지명수배된 인터폴 수배범이야. 건우가 그놈을 고용한 거지. 단 하나의 임무를 위해서 당신과 결혼하고 스위스로 데려와서 자산양도 위임장에 서명하게 한 다음 신혼여행 중 사고로 위장해 죽이는 것. 당신 어머니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서류 봉투에서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유준의 사진이었지만 이름이 달랐습니다. 끔찍한 구역질에 토할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 박 여사님이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오전 9시. 이유준. 본명이 뭐든 간에 그놈은 취리히에 있는 폰토벨 은행에 예약을 해뒀어. 그놈은 두 사람의 혼인신고서를 이용해서 모든 것을 현금화하기 시작할 셈이야. 우리는 경찰에 가야 해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안 돼. 박 여사님이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유준에게는 법적인 혼인신고서가 있어. 당신은 법적인 아내야. 스위스 경찰은 가정 문제로 보고 개입하지 않을 거야. 건우는 모든 것을 매우 치밀하게 준비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미나가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우리가 막는 거야.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어.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미나가 필요할 때 이것을 건네주라고. 박 여사님은 서류 봉투 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금고 열쇠였습니다. 이유준에게는 혼인신고서가 있지. 박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어. 같은 은행에 있는 안전금고 열쇠. 어머님은 건우의 모든 범죄 증거를 그곳에 보관하셨어. 진짜 유언장과 이유준의 진짜 신분을 증명하는 증거도 말이야. 그놈보다 먼저 은행에 도착해야 해. 모텔 방은 작고 낡은 담배 냄새가 났으며 창밖에서는 네온사인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나에게 그 방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뻣뻣한 시트가 깔린 침대 끝에 앉아 손바닥 위에 오래된 열쇠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물체는 무겁고 차가웠으며 비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맞은편에서 박 여사님은 모텔 커피포트로 종이컵에 티백차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효율적이고 침착해서 방금 청부살인업자와 자동차 추격전을 벌인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무 울어서 눈이 건조하고 따가웠습니다. 지혜 이모님, 그녀는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유준과 건우 외삼촌을 상대로 그들은 엄마를 죽였어요. 그 말을 입에 담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그들은 살인자, 자신의 외삼촌, 그리고 결혼한 남자. 그 현실은 너무나 끔찍하고 거대해서 미나는 자신이 산산조각 날 것만 같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뜨거운 차가 담긴 컵을 미나의 손에 쥐어주고 굳어버린 미나의 손가락이 컵을 감싸도록 했습니다.
온기가 조금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박 여사님은 단호하지만 다정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계셨어요. 그분은 약하지 않았고 당신도 그래요. 어머님은 이 일을 위해 준비를 해두셨어요. 당신에게 무기를 남겨주신 거예요. 그 열쇠가 무기예요. 하지만 유준에게는 혼인신고서가 있잖아요. 미나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모님 말씀대로 경찰은 저를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은행도 믿어주지 않겠죠. 저는 그냥 히스테릭한 아내일 뿐이잖아요. 그에게는 모든 힘이 있어요. 그놈에게는 서류가 있지. 박 여사님은 허리를 펴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어.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은행 금고 안에 증거로 뒷받침된 진실이 더 큰 힘이 되는 법이야. 폰토벨 은행은 그냥 은행이 아니야. 평판이 그들에게는 전부라고. 우리가 그들 눈앞에서 증명하기만 하면 국제적인 살인과 사기 스캔들에 엮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TV 위에 값싼 벽시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새벽 3시. 시간이 별로 없어. 박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유주는 우리가 대사관에서 도망쳤다는 걸 알고 있어. 그놈과 건우는 분명 벨은 전체를 뒤지고 있을 거야.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오전 9시 취리히 약속에 대해 알고 있다는 건 몰라. 그게 우리의 유리한 점이야. 박 여사님은 아까 차 트렁크에서 끌어낸 작은 가방을 열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자, 아가씨. 옷 갈아입어요. 찢어진 드레스에 신발 한 짝만 신은 꼴로 스위스 은행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녀는 심플한 옷 한 세트를 꺼냈습니다. 짙은 색의 롱스커트, 헐렁한 블라우스, 그리고 신기편해 보이는 운동화 한 켤레. 미안해요. 내 옷이라 좀 클지도 모르지만 그 드레스보다는 나을 거예요. 미나는 값비싼 신혼여행 드레스를 벗었습니다. 실크 원단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릴 때 마치 낡은 허물을 벗어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진하고 어리석고 거짓사랑에 눈이 멀었던 김미나를 벗어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님의 옷을 입었습니다. 옷은 낯설었지만 안전했습니다. 그녀는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고 머리를 묶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을 때 거기에 비친 것은 더 이상 행복한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분노도 깃들어 있는 여자였습니다.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 지금 출발해야 해요. 박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베른에서 취리히까지 1시간 반 가까이 걸려요. 은행이 열기 전에, 유준이 오기 전에 도착해야 해. 그녀들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미나는 금고 열쇠를 스커트 주머니에 넣고 때때로 두드려보며 아직 그곳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5분 후, 그녀들은 모텔을 나섰습니다. 새벽녘의 공기는 매우 차가웠고 뼈까지 시렸습니다. 거리는 아직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그녀들은 박 여사님이 빌린 세단에 올라타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그 길은 미나의 인생에서 가장 긴 고문이었습니다. 뒤에서 달려오는 모든 차가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백미러에 나타나는 모든 헤드라이트 불빛이 미나의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그녀는 조수석에서 긴장한 채 앉아 문손잡이를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이모님은 유준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미나는 조용히 물으며 긴장된 침묵을 깼습니다. 박 여사님은 어두운 고속도로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말했잖아요. 당신을 지켜보는 걸 멈춘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건우가 5년 전에 갑자기 소송을 취하했을 때 나는 그가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전술을 바꿨을 뿐이라고. 그는 기다리고 있었군요. 저를 기다렸던 거예요. 미나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결혼하기를 기다린 거지. 박 여사님이 정정했습니다. 그는 그 정보를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6개월 전, 이 이유준이라는 남자가 갑자기 당신 인생에 나타났어. 너무 완벽했고 너무 빨랐지. 나는 남은 저축으로 사립탐정을 고용했어. 처음에는 깨끗했지만 나중에 그놈의 진짜 이름을 찾아냈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밝혀졌지. 그는 동유럽에서 비슷한 사기 행각으로 3개국에서 지명수배된 유령 같은 존재였어. 미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내 계획은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일본 경찰에 넘길 충분한 증거를 모으는 거였어. 박 여사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너무 빨리 움직였지. 갑자기 결혼해서 스위스로 날아가 버렸어.
나는 이것이 게임의 끝이라는 걸 깨달았지. 나는 가명 계좌도 아닌 서울에 있는 집을 팔아서 급하게 비행기 표를 산 거야. 그놈보다 먼저 당신에게 도착해야 했으니까. 미나는 옆자리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지혜 이모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 박 여사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남는 걸 돕고 어머님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는 걸 도와줘요. 그것만으로 충분해. 밤이 거치고 하늘을 회색과 옅은 분홍색으로 물들일 무렵 그녀들은 추리히 경계에 들어섰습니다. 도시가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자들이 거리를 메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거리예요? 은행 이름이 뭐죠? 미나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반호프 거리, 박 여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금융중심가, 이제 곧이야. 넓고 호화로운 거리로 들어섰습니다. 디자이너 부티크와 장엄한 은행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폰토벨 은행에서 몇 블록 떨어진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편이 눈에 덜 띌 거야. 그녀들은 차가운 보도 위를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해는 이미 떠 있었습니다. 미나는 몸을 감싸고 떨림을 멈추려 했습니다. 그녀들이 교차로에 다다랐을 때 미나가 보았습니다. 길 건너편 폰토벨 은행 정문 로비 앞에 검은색 벤츠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미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입은 귀에 걸릴 듯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에서 유준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값비싼 정장,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그리고 웃으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큰 계약을 앞둔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미나와 박 여사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서둘러요. 박 여사님이 미나의 팔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저놈들, 예정보다 일찍 왔어. 그녀들은 길을 건너 다른 보행자들 속에 섞여 빠른 걸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유준과 건우는 문 앞에서 그들을 정중하게 맞이하는 은행 지점장으로 보이는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나와 박 여사님은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미나를 프라이빗 뱅킹이라고 쓰인 더 작은 옆문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놈들은 메인 로비로 들어갈 거야. 박 여사님이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금고실로 바로 통하는 입구로 가는 거야. 자, 서두르지 않으면 안 돼. 프라이빗 뱅킹 입구는 훨씬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두껍고 무거운 목재문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벨을 눌렀습니다. 문 위에 작은 카메라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잠시의 정적 후 딸깍하는 큰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메인 로비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곳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방은 짙은 호두나무 재질로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카펫은 두꺼워 모든 소리를 흡수했습니다. 검은 대리석으로 된 접수 데스크가 하나만 있었고 매우 단정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미나와 박 여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시선은 차갑고 평가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헐렁한 옷과 운동화를 신은 미나와 평범한 나이든 여성처럼 보이는 박 여사님을 분명히 얕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스위스 프라이빗 뱅킹 고객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은 짙은 독일어 억양의 영어로 말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 여사님이 놀랍도록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경자님 명의의 안전금고를 이용하러 왔습니다. 접수 여성은 잘 다듬어진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김 경자. 그녀는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했습니다. 잠시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이 금고는 5년 이상 이용이 없었습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박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성이 물었습니다. 시선이 이제 미나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김미나입니다. 미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힘을 주었습니다. 김경자의 딸입니다. 제가 상속인입니다. 접수 여성은 미나를 오랫동안 쳐다보았습니다. 신분증명서 볼 수 있을까요? 미나는 여권을 꺼냈습니다. 호텔에서 도망칠 때 가방에 넣어둔 것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여성은 여권을 받아 스캐너 불빛 아래에서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나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말투가 조금 정중해졌습니다. 하지만 안전금고에 접근하시려면 열쇠와 서명이 필요합니다. 열쇠는 가져왔습니다. 박 여사님이 말했고 미나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열쇠를 꺼내 대리석 데스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접수 여성은 열쇠를 쳐다보았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열쇠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녀는 잠시의 침묵 후 말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스템상 남편분이신 이유준님께서 오늘 아침 이 계좌 상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예약이 잡혀 있습니다. 미나의 피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미나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합법적인 소유자로서 지금 제 금고에 접근하고 싶습니다. 미나의 목소리에 담긴 단호함이 여성을 망설이게 했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싸움이었습니다. 접수 여성은 분명히 곤란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진짜 열쇠를 가진 상속인인 미나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영향력 있는 남편이 올 예정이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성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들어 스위스 독일어로 빠르게 말했습니다. 미나는 벽에 걸린 우아한 큰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8시 47분. 시간이 너무나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1초. 1초가 1시간 같았습니다. 유준과 건우가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졌던 2분 후 여성이 수화기를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호프만 씨, 금고 매니저께서 동행하실 겁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데스크 뒤에 두꺼운 유리문이 윙하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미나와 박 여사님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여성을 따라 조용한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녀들은 지하 3층으로 이어지는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호프만 씨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성이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지하 깊숙이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마치 무덤 속으로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분위기가 일변했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반짝이는 철제 격자문이 있었고 그 너머에는 거대한 원형의 강철문이 있었습니다. 메인 금고실이었습니다. 마르고 안경을 쓴 남자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긴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미나님.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그는 그들을 이끌어 격자문을 통과했습니다. 문은 무거운 철컥 소리와 함께 뒤에서 닫혔습니다. 호프만 씨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지문 스캔,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그러자 두꺼운 원형의 강철문이 쉭하는 소리를 내며 움직여 열렸습니다. 안에는 다양한 크기의 수백 개의 안전금고 상자가 반짝이는 강철벽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714번입니다. 호프만 씨가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방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쇠를 꺼냈습니다. 2개의 열쇠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은행의 열쇠와 고객님의 열쇠. 그가 열쇠를 꽂고 돌렸습니다. 자, 고객님의 열쇠를 꽂아주십시오. 미나의 손이 심하게 떨려 오래된 열쇠를 열쇠 구멍에 맞추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첫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진정해요. 이모님이 속삭였습니다. 미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열쇠가 부드럽게 들어갔습니다. 돌렸습니다. 기계적인 딸깍 소리가 매우 만족스럽게 들렸습니다. 호프만 씨는 은색의 긴 금속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묵직했습니다. 개별 열람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호프만 씨가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책상 하나와 의자 2개만 있는 창문 없는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상자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끝나시면 벽에 벨을 눌러주십시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문은 철컥 소리를 내며 닫혀 그들을 완전한 침묵 속에 가두었습니다. 벽시계는 8시 56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 아가씨. 박 여사님이 재촉했습니다. 미나는 금속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괴나 보석은 없었습니다. 서류, 파일, 낡은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몇 개, 그리고 USB 메모리 스틱 하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것이 박 여사님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총알이야. 미나는 맨 위의 파일을 손에 들었습니다. 표지에는 미나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열었습니다. 법적인 문서가 아니라 편지였습니다. 미나, 내 딸에게. 미나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금세 시야를 흐렸습니다. 네가 이걸 읽고 있다는 건 내가 더 이상 없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건우가 본색을 드러냈다는 뜻이겠지. 울지 마. 엄마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내 외삼촌은 탐욕스럽지만 겁쟁이야. 이 상자 안에 그를 파멸시킬 모든 것이 들어있단다. 자금 이동 증명, 나를 협박했을 때의 녹음, 그리고 그의 사업 범죄에 관한 모든 상세 내용. 엄마가 몇 년에 걸쳐 모은 것들이야. 이걸 사용하렴. 그에게 이기게 해서는 안 돼. 사랑한다. 알고 계셨어. 미나가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에 떨어졌습니다. 계속 전부 알고 계셨던 거야. 다른 것도 봐요. 박 여사님이 재촉했습니다. 미나는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은행 송금 명세서, 위조된 신분증 서류, 그리고 작은 USB 스틱. 이거야. 박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이유준의 진짜 신원 증명. 그리고 이건. 그녀는 USB를 손에 들었습니다. 내가 직접 녹음한 것. 건우가 이유준을 고용했을 때의 대화야. 정확히 오전 9시였습니다. 그녀들은 모든 것을 찾았습니다. 정의는 그녀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열람실 문이 윙하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미나와 박 여사님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호프만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유준이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정장은 깔끔했고 머리는 완벽했습니다. 그는 화나거나 당황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빠져들었던 그 친절하고 매력적인 미소 그대로였습니다. 미나가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그 미소. 허니, 유주는 다정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굳이 여기까지 내려올 필요는 없었는데 그렇게 쉬울 줄 알았어? 미나와 박 여사님은 얼어붙었습니다. 유준의 뒤 복도의 외삼촌 김건우가 입이 귀에 걸릴 듯 비열한 미소를 띤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우 옆에 호프만 씨가 순종적인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프만 씨 옆에는 더 나이 들고 매우 권위 있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미나는 은행의 이사, 인형 덜 주일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그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얼굴은 차갑고 감정이 없었습니다. 김미나님. 이사가 완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한 발 늦으신 것 같습니다. 이 금고와 그 모든 내용물은 남편이신 이유준님의 긴급 요청에 따라 당신의 합법적인 혼인 위임장에 근거하여 일시적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서류는 30분 전에 제출되었습니다. 외삼촌 건우가 킥킥 웃었습니다. 게임 끝이다, 미나. 그가 말했습니다. 포기해. 금고 열람실의 침묵은 무겁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차갑고 건조했던 공기가 이제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미나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 미소 짓던 얼굴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따뜻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차갑고 승리에 취해 있었으며 잔인했습니다. 그 남자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허니. 이유준이 다시 말하며 작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외삼촌 건우와 미나가 밀러라고 추측하는 은행이사, 그리고 순종적인 호프만이 뒤 복도에 서서 탈출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는 수고는 덜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쉬울 줄 알았어? 미나는 금속 상자의 모서리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가 아직 손에 있었습니다. 외삼촌 건우가 웃었습니다. 만족감에 찬 쉰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만해, 미나. 드라마는 이제 그만. 네가 졌어. 내 바보 같은 엄마랑 똑같구나. 순수하고 뜨거운 분노가 갑자기 미나의 공포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엄마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좁은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는 알고 계셨어. 외삼촌이 얼마나 썩은 인간인지 전부 알고 계셨다고. 그만하시오. 밀러 이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끊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얼굴에는 조급함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스위스 은행가였습니다. 가정 내 멜로드라마 같은데 쓸 시간은 없었습니다. 김미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0분 전 남편이신 이유준님께서 당신이 서명하신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 위임장을 제출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모든 자산에 대한 전권을 그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건 위조된 게 틀림없어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 진짜야, 허니. 이유준이 말했습니다. 신혼여행 오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네가 서명한 서류 뭉치 중 하나였지. 여행보험, 비자, 서류, 너는 제대로 읽지도 않았잖아. 안 그래? 미나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날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행복했고 준비에 바빴습니다. 유준이 내미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서명했을 것입니다. 여기는 스위스 관할입니다. 부인. 밀러 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류는 합법적입니다. 은행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금고의 내용물은 그의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동결됩니다. 이 방에서 아무것도 주치처스 코토와 데키마센. 호프만 씨, 상자를 회수하시오. 호프만 씨가 순종적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증거가 든 상자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안 돼, 박 여사님이 외쳤습니다. 박 여사님이 외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긴장은 했지만 침착했습니다. 지금 그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나이의 여성치고는 매우 재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상자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자 안에 내용물을 움켜쥐었습니다. 유준의 진짜 신분이 적힌 파일과 USB 스틱을 낚아채고는 금속 상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다른 파일들, 낡은 편지들과 테이프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무슨 짓입니까? 호프만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유준과 건우는 갑작스러운 폭발에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위임장은 무효해요. 박 여사님이 소리쳤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준이나 건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밀러 이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위임장은 이유준의 이름으로 서명되어 있어요. 박 여사님은 감정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위임장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저 남자의 이름은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유준을 가리켰습니다. 이유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위기가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유준이 작게 웃었습니다. 밀러 이사님, 보시다시피 이 할머니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 아내에게 집착하고 있어요. 맞아요. 건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절도로 해고된 전 가정부입니다. 그냥 체포하세요. 거짓말쟁이. 미나가 외쳤습니다. 닥쳐, 미나. 유준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가면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닥치지 않을 거야. 미나는 이제 박 여사님 옆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 밀러 이사님. 당신은 은행가잖아요. 평판이 전부죠. 안 그런가요? 당신의 은행이 국제지명수배범, 사기꾼, 그리고 살인자를 도와 피해자의 자산을 강탈했다고 세상에 알려지면 은행의 평판은 어떻게 될까요? 밀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살인자, 국제, 지명수배범이라는 단어가 그를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심각한 고발에 대한 증거는 있습니까? 밀러가 얼음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박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유준의 신원 파일이 든 서류를 복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열어보세요. 5페이지를 보라고요? 인터폴 지명수배서. 밀러는 파일을 보더니 유준을 쳐다보았습니다. 유준은 아직 미소 짓고 있었지만 입가가 굳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명예훼손이야. 유준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이 확인하는데 반대하지 않겠군요. 미나가 도발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밀러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무시하고 미나를 쫓아내고 건우의 지원을 받는 유력한 고객의 편에 설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파일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무시했는데 미나의 말이 맞았다면 은행은 끝장이었습니다. 짜증 섞인 한숨과 함께 밀러는 파일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는 순순히 따르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이례적인 절차입니다. 저는 단지 이 소란을 끝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재빨리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훈련된 눈이 문서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5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미나는 그의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매우 미세했습니다. 눈썹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지명수배서의 사진을 보고 유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꽤 오랫동안 유준을 쳐다보았습니다.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달랐지만 명백히 유준이었습니다. 동유럽에서 연속 혐의로 지명수배된 남자.
이것은 윌러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흥미롭군요. 조작된 겁니다. 유준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목소리 톤이 약간 높아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는 게 틀림없습니다. 최근의 딥페이크 기술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그 사진은 가짜입니다. 그렇습니까? 밀러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그는 화면상의 다른 파일을 가리켰습니다. 김건우 명의의 역외 계좌에서 밀로스 콜라르와 연동된 K맨 제도 계좌로의 송금 내역 사본입니다. 첫 번째 지불은 6개월 전, 두 번째 지불은 미나님의 결혼식 다음 날. 외삼촌 건우가 숨을 헉들이켰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이건 그냥 일반적인 사업상 지불이야. 무슨 사업인데요, 외삼촌? 미나가 물었습니다. 청부살인사업? 녹음을 들어보세요. 박 여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디오 파일의 이름은 지시였습니다. 호프만 씨는 밀러를 쳐다보았고 밀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프만이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방 안의 정적이 잡음으로 깨지고 이어서 미나가 자라는 동안 익숙하게 들었던 외삼촌 건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칠고 참을성 없는 몰래 녹음된 목소리였습니다. 네가 무슨 수를 쓰든 상관없어. 이유준이든 밀로스든 뭐든 간에 나는 이미 반은 지불했어. 저 계집애랑 결혼해서 스위스에서 모든 위임장에 사인하게 해. 다음 주까지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고 싶어. 그러자 유준의 차갑고 프로페셔셔널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혼인 위임장은 이미 발행했습니다. 위임장에 서명하게 하고 자산을 옮긴 후 그 계집애는 어떻게 할까요? 미나의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아래에서 박 여사님의 손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건우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나의 피를 얼어붙게 하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저 계집애 엄마랑 똑같아. 질문이 너무 많아. 처리해. 신혼여행. 중사고로 말이야. 산에서 떨어지든 호수에 빠지든 상관없어. 비극적으로 보이게 해. 엄마랑 똑같이. 녹음이 끝났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건우의 끔찍한 웃음소리가 아직 공중에 떠있는 듯 했습니다. 미나는 외삼촌을 쳐다보았습니다. 건우는 더 이상 땀을 흘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종이처럼 새하얘졌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노트북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의 유주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모든 위장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미소는 없어졌습니다. 잘생긴 얼굴은 이제 차갑고 치명적인 증오의 가면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밀러 이사는 혐오감을 담아 두 남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건 가짜야. 건우가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비명을 질렀습니다. 전부 조작이야. 저 늙은이가 날 모함한 거야. 미나가 꾸민 짓이야. 저것들이. 밀러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테이블 아래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무음 경보였습니다. 유주는 건우처럼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끔찍할 정도로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의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그는 의자에서 뛰어올라 테이블을 가로질러 노트북을 걷어차고는 미나에게 덮쳤습니다. 미나 씨, 박 여사님이 외쳤습니다. 유주는 미나를 낚아채 의자에서 끌어내고는 팔로 그녀의 목을 졸랐습니다. 미나는 숨을 쉴 수 없어 헐떡였습니다. 순식간에 유주는 재킷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총은 아니었지만 작고 날카로운 접이식 칼이었습니다. 그는 칼끝을 미나의 목 바로 아래에 겨누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 유준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거칠고 짙은 동유럽 억양이 섞인 진짜 밀로스 콜라르의 목소리였습니다. 문가에 있던 두 명의 경비원이 권총을 뽑았습니다. 그녀를 놔줘, 당장. 물러서. 유주는 외치며 미나를 끌고 유리벽 쪽으로 갔습니다. 물러서. 그렇지 않으면 목을 그어버릴 거야. 미나는 차가운 칼끝이 피부에 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하게 떨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준, 그만해. 건우가 공포에 질려 떨면서 말했습니다. 밀러는 손을 들어 경비원에게 쏘지 말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콜라르 씨. 대화로 해결합시다. 대화할 건 없어. 유준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지금 당장 차를 준비해.
공항까지 길을 열어 누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유준에게 집중하고 있는 경비원을 보았습니다. 약간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겁쟁이는 도망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건우는 외치며 항복하듯 손을 들었습니다. 제발, 날 해치지 마. 나는 이놈이랑 아무 상관없어. 이놈이 날 속인 거야. 나도 피해자라고. 저놈을 잡아. 아직 미나를 잡고 있던 유준이 건우를 돌아보았습니다. 얼굴에 극도의 혐오감이 나타났습니다. 겁쟁이 자식. 유준이 쉭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쥐새끼. 나는 아무것도 몰라. 건우가 울먹이며 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 혼자 감옥에 갈 줄 알았어? 유준이 내뱉었습니다. 눈이 분노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네가 네 누나를 죽이라고 명령했잖아. 네가 이 모든 걸 계획했잖아. 그것은 공개 자백이었습니다. 은행가들 앞에서, 경비원들 앞에서, 미나의 앞에서. 건우에 대한 맹목적인 분노 때문에 미나의 목을 조르던 유준의 힘이 아주 약간 느슨해졌습니다. 아주 약간.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박 여사님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있던 무거운 유리 물병을 손에 들고 남은 모든 힘을 다해 칼을 든 유준의 손을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칼이 떨어졌습니다. 유준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미나도 온몸에 체중을 실어 운동화를 신은 발로 유준의 발등을 짓밟고 팔꿈치로 명치를 쳤습니다. 유준이 그녀를 놓았습니다. 미나는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다음 순간 2명의 경비원이 덮쳤습니다. 그들은 황소처럼 유준에게 돌진해 유리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쿵 하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유리에 금이 갔지만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유준은 맹렬하게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10초도 안 되어 그는 바닥에 엎드려 제압당했습니다. 손은 등 뒤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본 건우는 문가에서 기절해버렸습니다. 미나는 바닥에서 숨을 몰아쉬며 목에 손을 댔습니다. 작은 상처가 났지만 살아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즉시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끝났어요, 미나씨. 박 여사님이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끝났어요. 미나는 방 건너편을 보았습니다. 유준이 억지로 의자에 앉혀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미나를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경비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완전 무장한 스위스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짙은 남색 제복을 입은 스위스 경찰이 순식간에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혼란스럽고 폭력적이었던 상황은 순식간에 차가운 프로페셔널리즘에 의해 제압되었습니다. 3명의 경찰관이 즉시 은행 경비원에게 제압된 유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른 2명의 경찰관은 건우가 기절해 있는 곳으로 가 맥박을 확인하고 의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미나는 아직 바닥에 주저앉아 벽에 기댄 채였습니다. 온몸의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칼에 스친 목 부분이 따끔거렸습니다. 박 여사님이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손으로 미나의 손을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손으로 부드럽게 미나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극힌 상처뿐이에요, 아가씨. 박 여사님이 안도감에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냥 극힌 상처예요. 여성 경찰관 한 명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독일어로 부드럽게 말을 건넨 후 딱딱한 영어로 전환했습니다. 부인, 이제 안전합니다. 다치신 곳은 구급차를 부를까요? 괜찮아요. 미나가 속삭였습니다. 극힌 상처뿐이에요. 분노로 얼굴이 창백해진 윌러 이사는 지휘관으로 보이는 경관에게 빠르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프만 씨의 노트북, 유준, 그리고 건우를 차례로 가리켰습니다. 그는 은행 내부 상황을 필사적으로 통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평판이 전부니까요. 녹음 파일 확보해요. 미나는 박 여사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들에게 가져가게 두지 마요. 하지만 박 여사님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에서 USB 스틱을 뽑아 손에 단단히 쥐었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오자 박 여사님은 그것을 건넸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녀는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USB를 가리키며 서툰 영어로 덧붙였습니다. Evidence, Recording, Murder. 경찰관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투명한 증거물 봉투에 USB를 넣었습니다. 이유주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혀진 채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잘생긴 외모는 사라지고
진짜 밀로스 콜라르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 얼굴은 차갑고 공허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을 쳐다보고 있었지만 마치 머릿속으로 형량을 계산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임무에 실패한 전문가였습니다. 한편 건우는 구급대원이 강한 냄새를 맡게 하자 깨어나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는 피해자야, 함정에 빠졌다고 그가 외쳤습니다. 손목에 수갑을 보고 눈이 튀어나올 듯이 커졌습니다. 미나, 저들에게 말해. 전부 거짓말이라고. 녹음은 조작이야. 미나는 외삼촌을 쳐다보았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 엄마와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한 남자. 차가운 혐오감 외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데려가, 경찰 지휘관이 짧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발버둥 치며 아이처럼 울부짖는 건우를 방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유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밀로스 콜라르,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살인미수, 사기미수, 신분위조, 그리고 인터폴, 지명수배 혐의로 체포한다. 이유준이 일어섰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리를 펴고 경찰관들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미나 옆을 지나갈 때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미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증오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나 후회의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끔찍한 눈빛이었습니다. 공허한 눈빛, 마치 미나가 인간이 아니라 그저 실패한 일에 불과한 것처럼, 장부의 부채로 남아 처리해야 할 숫자에 불과한 것처럼.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미나는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 남자에게 자신을 두렵게 만들게 두지 않겠다고 그녀는 유준이 먼저 시선을 피하고 방을 나갈 때까지 그 눈을 계속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후 방 안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미나, 박 여사님, 뮬러 이사, 호프만 씨, 그리고 몇 명의 경찰관만 남았습니다. 김미나님, 뮬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미나에게 다가왔습니다. 폰토벨 은행을 대표하여 오늘 당신이 겪으신 일에 대해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위로로 엄마가 살아 돌아오지는 않아요. 미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뮬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견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국에는 전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호프만 씨는 이유준이라는 남자가 사기적인 방법으로 위임장을 취득했다는 것을 증언할 것입니다. 위임장은 즉시 무효 처리될 것입니다. 그는 떨고 있는 호프만 씨에게 손으로 신호했습니다. 고객님의 자산은, 뮬러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유산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최고 보안 등급의 새로운 계좌로 모두 이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손댈 수 없습니다. 고객님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당신은, 미나는 이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살인자에게 제 자산을 넘겨줄 뻔했다는 것도 증언할 건가요? 뮬러는 침을 삼켰습니다. 저는 사기의 위협을 감지하고 경찰과 협력하여 범인을 잡았다고 증언할 겁니다. 저희 은행은 안전합니다, 부인. 미나는 은행가가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자산을 전부 현금화하고 싶어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단호한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전부 이 은행에서 옮길 겁니다. 계좌를 해지하겠어요. 밀러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이런 형태로 거액의 고객을 잃는 것은 평판에 치명적이었습니다. 부인, 부디 다시 한번 이야기를. 미나가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누구에게든 말해서 들려줄 거예요. 밀러는 패배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지정하신 기관으로 전액 송금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성 경찰관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인, 공식 진술을 위해 미나님과 이쪽 부인을, 그녀는 박 여사님을 가리켰습니다. 경찰서까지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은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아직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녀들은 회의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인 호프만 씨와 방금 수백만 프랑을 잃은 사람처럼 보이는 뮬러 이사를 지나쳤습니다. 그녀들은 전용 엘리베이터로 은행 밖으로 안내되었습니다. 1층 로비 문이 열리고
미나는 자유의 몸으로서 처음으로 스위스의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경찰 밴의 문이 닫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뒷좌석에서 고개를 숙인 유준의 머리와 그 옆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건우를 흘끗 볼 수 있었습니다. 밴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죗값이 시작되었습니다. 끝났네요, 미나씨. 이모님이 다시 속삭였습니다. 미나는 2번이나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할머니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아니요, 미나가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